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센 플러스는 아니지만 특이한 건 여기 스몰캡이 2%나 넘게 튀었어요. 장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다가 플러스로 끝났고, 상하이도 잘 방어를 했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세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독일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장 자체가 아랫방향 윗방향으로 움직인,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가 하루 만에 바로 그냥 바닥치는 걸 끝내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석유는 또다시 한 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에즈 운하가 막힌 것 때문에 극적이 반등했다가 또 다시 코로나 팬데믹 유럽 봉쇄가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로 또 내려왔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4달러가 깨졌어요. 3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막 혼동하는, 위아래로 변동하고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사실 주식이던 뭐 자산 가격들이 움직일 때 얘가 왜 그렇게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보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월달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그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1월, 2월 정도에서 이게 보면 이제 한 2월 7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이후 팬데믹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위로 달려왔던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추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추가 탄력에 대한 이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이 센 상황이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받고 굉장히 빨리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약간 머리를 이제 두드겨 맞으면서 더 이상 상승 탄력 여력을 소진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정 국면이 세지겠느냐? 또 그렇게 보기가 애매모호한 게, 경제 지표들이 나온 걸 보면 대표적으로 PMI 지수들이 요번에 속보치가 계속 나왔는데, PMI 속보치 요번 주에 나온 걸 보면 여기 있네요. 뭐 PMI 쭉 나오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 50대 확장 국면에서 잘 안착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둘 다 높습니다. 유럽이 서비스업 중이 좀 안 좋았었는데, 작년 이제 뭐 한 11월 봉쇄 이렇게 세지면서 그 서비스업 정도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가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고, 다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 게 그 중소기업 심리지수나 혹은 가계 심리지수만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오는 속도가 없는 거예요. 기업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된 것들도 어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는 확장 국면에서 계속 잘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중에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으로 터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정 국면으로 끝나고 다시 재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계속 드려왔죠. 그런 과정에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테슬라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이제 쓸려서 한번 지나갔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유발로 인해서 뭐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게 이제 지금은 조정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왔다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월가에서 신뢰를 잃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만 했죠. SLR 연장하는 걸 중단한 거, 그거 말고는 바뀐 태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화로 돌아가고 있죠. 이 안정화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고, 그 확장 국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패턴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시장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적 바탕으로 깔리기 때문에
시장은 가만히 두면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큰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자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을 쳤다가 유가를 조정하기 시작했던 거는 인도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입의 4분의 1을 삭감한 걸 수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 유가가 조정이 시작되는 과정을 거쳤고, 구리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올라갔던 탄력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경기를 확장 국면에 있으며 그 중간 과정에서 가끔 조정 국면에 가 있는데 그 조정 국면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편입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약간 빨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이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석유 관련된 얘기는 드렸는데, 구리 관련된 얘기는 이거 구리는 사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구리 쪽에서 약간 변한 게 있습니다. 약간입니다. 약간 변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CME 그룹에 이걸 쓰신 분은 에릭 놀란드라고 하는 CME 그룹 상무이사 겸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쓰셨어요.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죠. 내용만 이것만 딱 봐도. 근데 구리가 여기 보면 이제 2013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아직 과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끌어올렸던 원자재의 폭발적 수요가 정점을 치고 두 번째 그 탄력을 받아서 다시 올라간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중국발 수요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탄력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탄력이 그 슈퍼사이클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탄력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이 올라간 게 한 요쯤 있는 거냐? 그렇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플라이 체인 문제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의 양산의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 얘기가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소매 판매가 올라갔는데, 소매 판매라는 얘기는 뭐 주요 제품들을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격히 내려갔다가 급격히 반등해서 정상화가 돼버렸는데, 이때 업자들이 이게 확 내려간 것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정상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빨리 확 당겨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게 보시면 탄력받고 올라가다 갑자기 내려갔었는데 또 급격히 탄력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뿐만 아니라 그 건설 쪽이 정말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 영역인데, 이 두 가지가 믹싱되면서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그 구리 산업이 구리가 많이 들어간 이 건설업 쪽이 이렇게 화랑을 보이면서 코로나 팬데믹 급격히 내려갈 때 수요 예측이 잘못됐던 것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도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이 리커창 지수가 있는데, 리커창 지수가 제조 유통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철도, 물류하고 뭐 전력 이런 것들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제조 쪽과 관련된 지수거든요. 근데 이 리커창 지수가 이게 구리가격이고, 짙은 게 옅은 게 이게 그 리커창 지수인데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중국도 빨리 올라가면서 중국도 이제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동조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수요 측면이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 글로벌의 그 각 주요 메탈 관련된 것, 구리, 철강, 알루미늄, 이거 철광석 그 공급 패턴, 추이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구리가 가장 적게 늘어났죠, 공급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구리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리 투자 시장에서 놓고 보면 옵션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 양단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중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리의 옵션 투자자들은, 옵션을 가지고 구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윗방향으로 갈지 아랫방향으로 갈지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은 중앙값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고선 구리의 방향성을 타진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이 기사를 정리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격히 구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해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빠르게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제 더 빠른 수요를 창출시켰는데
그 부분이 구리를 위로 올렸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얘기는 안 돼 있는데,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들이 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가격을 급격히 밀어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 패턴이 약간 바뀌고 있는 건, 미국에 여기 보면 이게 기존 주택 판매거든요.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하다가 작년 후반 이후 횡보를 거치던 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기 대비 늘어나지 않다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판매수예요. 판매수가 이제 계속 늘어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멈추고 월간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 가지인데, 이 파란색은 착공이에요. 주택 착공인데 주택 착공이 2달 연속 감소했고요. 이거 위에 있는 이 연두색은 이거는 퍼미션입니다. 신규 주택 그 허가. 근데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2월 달에는 감소했어요. 밑에는 완성이거든요. 완성은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퍼미션 부분하고 착공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때 상호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의 주택 산업이 좀 뜨거워지고 있던 게 약간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들 올랐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보고서 중에 영국 보고서였을 거예요. 향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약간씩 잘 정책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거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을 누르려고 하지만 공급은 대규모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세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누르겠다고 하는 정책이 주택시장 자체에, 그러니까 구리 수요 자체에 큰 타격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지만,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구리 가격이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의 HMI라고 하는 지수인데, 이게 보시면 NAHB에서 하는데 900명의 주택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좋냐 나쁘냐. 근데 이제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던 애가 탄력을 잃고 약간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뜨거웠던 주택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게 가라앉기보다는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것들, 그래서 부분적인 산업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것들은 있겠지만 2000년대에 있었던 전 세계의 원자재 슈퍼사이클 같은 것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드려요. 2차 전지가 너무 비싸서 2차 쪽에서 섹터를 못 잡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LG화학이 1단 튀고 2단 튄 이후에 가장 큰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80만 원도 깨졌으니까 20% 이상 빠졌다는 뜻이죠. 긴 관점에서 내가 전기차 섹터가 전혀 없는데 완성차가 아니고 배터리 쪽에서 뭔가를 좀 보겠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주인 LG화학을 살짝 건드려도 될까라고 하는 영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또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를 한참 더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싸죠. 근데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이 아마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투자란 항상 그런 겁니다. 어제 초반에 LG화학이 빨간색으로 확 떴다가 결과적으로는 파란 걸로 음봉으로 마무리했어요. 양봉이다가. 그래서 얘가 아직도 탄력을 덜 받았나? 그러니까 아직 바닥 따지기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걸 편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편입할지 안 할지 아직은 확정을 안 한 상태인데, 일단 뭔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시기 국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고체 배터리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빨라요. 그런데 삼성 SDI가 빠르지만 진짜 빠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중앙선데이에
황정일 기자께서 2021년 1월 2일자에 낸 기사입니다. 10분 왕충이 500km 주행 한미일 전고체 배터리 삼국지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겁니다. 안에 내용 밑에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일본은 1, 2년 내에 양산이 목표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도요다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 이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 2025년 출시인데 삼성 SDI가 2027년인가 출시하려고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뒤에 늦으면 2030년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고체 배터리 나와버리면 LG화학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LG화학이나 다른 지금 현재 배터리 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전해액 배터리보다 싸냐가 문제죠. 만약에 비싸게 나온다면 시장은 갈라지겠죠. 안정성과 좀 더 많이 충전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차를 살 거냐. 그게 아니고 좀 약간 화재나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좀 저렴한 전해액 배터리를 장착한 차를 사겠느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전해액 배터리가 뒤로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배터리 업체를 사는 거 말고 완성차 업체에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해액 배터리가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나 전해액 배터리 두 개를 그냥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포커스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는 이제 투자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전해액 배터리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이게 목표치가 이런 거지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뭐 앞으로 한 2, 3년의 시간은 있는 거죠. 이제 최소한 도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니까. 도요다가 안 되면 이제 퀀텀 스케이프가 다음에 벌릴 거고, 안 되지는 않지만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들어가실 거라면 이제 지금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는 게 이제 CS 윈드예요, 사실. CS 윈드 가끔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난번에 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고객 거는 편입 안 했는데 저는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7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7만 200원인가? 7만 20원인가에 걸려 있어요. 고객들한테 같이 안 들어갔던 이유는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찍고 나서 두 번째 찍는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데, 사실 얘는 그나마 긍정적인 게 경쟁자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 네, 여기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털기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외국인들은 계속 누적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이 점유 비율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느냐, 이건 머리 검은 외국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얘가 전 세계 1위, 풍력 중에 1위의 그 탑, 이게 세우는 거 있죠, 탑. 이거의 1위 업체예요, 전 세계.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를 접근해야 될 시기가 한 번 왔고,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가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한번 쌍바닥을 찍거나 이런 상황들을 잘 검토하면서 긴 관점에서 풍력이 계속 갈 거라면 이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까지 편입을 못한 풍력 쪽에서는 편입을 못했다라고 하면 일부 잘 보고 편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잘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역에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NC소프트예요. 최근에 NC소프트가 보시면 한번 탄력받고 또 다시 쭉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 보시면 장중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90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90만이 깨졌었죠.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이 이유는 그 아이템을 열었는데 그게 환율상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의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고 내려왔는데, 전 사실 게임 산업이 가장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이 게임을 왜 계속하지라고 하는 걸 제 스스로 느끼질 못합니다. 얘는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게임을 왜 돈을 주고 이걸 계속 해대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게임 산업이 정말 분석이 어려운데, 이제 비싼 게임 산업에 그러니까 진입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이거 봐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묻어둘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대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일봉이든 뭐든 쌍바닥을 치는 걸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던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려온 영역들의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싸서 못 샀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건드려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나오는 저궤도 위성 일론 머스크나 혹은 베브조스인가요? 여기 두 명 아마존하고 테슬라 이 사람들이 이거 아주경제 기사 3월 26일자입니다. 최지현 기자께서 쓰신 기사예요. 머스크 대 베브조스가 아니라 베조스네요. 이분 이름을 잘 못 외우 제프 베조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2차 우주전쟁에서 굉장히 뭐 우주에 뭔가를 보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분들이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인터넷 인프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이분들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프라가 통신기기나 이래서 무선 통신으로 땅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저궤도 위성을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 상공에 다 띄워놓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망을 연결하겠다는 뜻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거죠. 뭐 해저에 광케이블 깔고 막 이렇게 막 깔아대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 광케이블 깔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국가 간 넘어갈 때.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을 띄워버리면 공중에서 전파를 받으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결과적으로는 저궤도 위성이 모든 통신을 다 장악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아주 긴 관점에서 봐야 될 주식이고요. 잠깐만요. 주식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고민스러워서 잠깐 멈칫했는데 일단 이거와 관련된 주식 중에 제가 지켜보고 있는 주식은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주식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트레가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짧은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긴 관점에서 우리가 통신업 자체가 지금 뭐 KT나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관련된 업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인공위성과 관련된 뭐 아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나 베프 제브스인가요? 그분이 한 뭐 어떤 회사 이런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통신회사는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우주 통신업자들한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저위도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띄우는 곳이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그런 업자들 말고 국가들한테도 저희도 인공위성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다만 일정 수준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편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고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되는 과정 중에서 이걸 편입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세트레가이예요. 그러니까 항공우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있는데 그 기업체들을 전체 다 분석한 다음에 향후에 가장 전망이 유망한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들여다본 게 이 기업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편입할 생각이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할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인데 미래에 어떤 먹거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항공 저궤도 위성을 통한 그 통신업과 관련된 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주식을 말씀드리고요. 이 주식 말고 다른 것들 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굳이 이 주식만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길어지네요. 하나는 나이키하고 H&M인데 이거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쪽의 눈치를 보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중국이요 우리나라 한 80년대 중후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이 막 강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후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질 겁니다. 중국도. 그런데 아직 그 중국이 전체적인 국민의 소득이 생각 사고가 뭔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또 이제 소득 수준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거기에 소비자 파워는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 않으면 매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휘청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한령 때문에 이미 한번 세게 두들겨 맞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을 상당히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려야죠. 하여튼 이건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치킨 로봇 관련된 기사예요. 네이버가 투자했답니다. 이 생각을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치킨의 뭐 지진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치킨 기계가 나오면 지금은 1인당 튀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데, 기계가 나와버리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동시에 기계를 이용해서 튀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점포당 치킨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한 지역당 점포가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번 뭐 피크 시기에는 전화하면 1시간 뒤에 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당 그러니까 한 점포당 일어난 매출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단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점포가 사라질 이럴 시장이 올 거다. 그럼 점포는 사라지지만 누구는 늘어나겠느냐? 배달 요원은 늘어나겠죠. 치킨 주문 들어오는 대로 배달할 수 있으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긴 했지만, 최저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 기반으로 반드시 받쳐줘야 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난리를 쳤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